나, 박지훈, 27,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거창한 사명감보다는 그저 조용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동네의 작은 구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취직한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사회복무요원 출신 공원관리인이다. 나의 일과는 단조롭다. 아침에 출근해 공원 시설을 점검하고 떨어진 낙엽을 쓸고 하루 종일 사무실 창가에 앉아 공원의 평화를 지켜보는 것. 때로는 술에 취한 노숙인을 상대하고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등 자잘한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나의 세상은 이 작은 공원 안에서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간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풍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오 할머니가 계셨다. 할머니는 이 공원의 터줏대감이자 살아있는 풍경 그 자체였다. 나는 할머니의 성함도 나이도 사시는 곳도 알지 못했다. 그저 우리가 편의상 오 할머니라고 부를 뿐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활동 보조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낡고 삐걱거리는 수동 휠체어를 타고 공원의 가장 볕이 잘 드는 벤치 옆에 자리를 잡으셨다. 그리고는 서너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하셨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나 즐거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긴 조금은 공허하고 텅 빈 표정에 가까웠다. 가끔 내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도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다.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의식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마치 공원의 오래된 나무나 낡은 벤치처럼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내 작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매일같이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무심한 관찰 속에서 나는 할머니가 결코 텅 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의 오후였다. 한 아이가 찬 공이 대굴대굴 굴러 할머니의 휠체어 발치에 멈춰 섰다. 공을 차던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낯선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서웠는지 멀찍이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다른 어른들은 아이의 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때 할머니가 움직였다. 나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다. 할머니의 손은 심한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부어 있었다. 그런 손으로 휠체어에 소의 바퀴를 잡고 돌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할머니의 깡마른 팔의 힘줄이 낡은 스웨터 소매 아래로 꿈틀거리며 솟아올랐다. 얼굴에는 힘겨운 노력으로 땀방울이 맺혔다. 삐걱, 삐걱. 휠체어는 아주 느리게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움직였다. 단 몇 뼘의 거리를 움직이기 위해 할머니는 온몸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자신의 휠체어로 공이 차도 쪽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길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이가 거의 다 빠진 잇몸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제야 아이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는 공을 집어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그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비록 몸이 불편하고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작은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따뜻한 사랑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는 언제나 손때 묻은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낡은 비닐 커버 안에 소중하게 보관된 그 사진.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날이 쌀쌀한데 이거 한 잔 드세요. 할머니는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무릎 위에 놓인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사진 속에는 아주 젊은 여성이 있었다.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바른 채였지만 그 미소만은 햇살처럼 밝고 건강했다. 그녀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쓰고 있었다. 사진의 배경 한쪽에는 군용 고무보트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할머니, 이 사진 속의 아가씨는 누구예요? 손녀분이세요? 내 질문에 할머니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아주 잠깐 총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우리 강한 아가씨, 할머니는 불분명한 발음으로 중얼거렸다. 수호자, 우리 서연이, 서연, 그것이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인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사진은 희미해져가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선명한 닭과도 같은 존재일 터였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손녀인 서연이라는 아가씨가 할머니께 얼마나 큰 자랑이자 그리움의 대상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할머니께 따뜻한 차를 대접했고 할머니는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사진을 들고 같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평화는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나는 내 작은 공원의 평화가 그리고 오할머니의 존엄성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하게 짓밟히게 될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사무실 창가에 앉아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그런데 공원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 평소와는 다른 불길하고 시끄러운 무리들이 공원의 한쪽 구석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칠고 불량한 기운을 내뿜는 고등학생 무리였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공원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존재, 바로 휠체어에 앉은 오할머니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폭풍이 아주 느리고 잔인한 모습으로 나의 작은 공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따스하게 공원을 감싸던 평화로운 오후였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와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훈수를 두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밀린 행정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공원 한편의 벤치 옆에서 낡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하게 평범하고 지루한 오후였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요란한 소음과 함께였다. 공원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힙합 음악 소리와 여러 명의 발걸음이 뒤섞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 무리였다. 대여섯 명 남짓. 머리는 울긋불긋하게 물들여져 있었고 교복은 몸에 꽉 끼게 줄여 입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제어되지 않는 객기가 가득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 동네의 골칫거리로 유명한 인근 공업고등학교의 일진 무리였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가장 화려한 머리색과 가장 비싸 보이는 운동화를 신은 이도윤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그들은 공원 중앙의 정자를 자신들의 아지트인 양 점령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조속한 가사가 가득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담배를 피워 물며 자기들끼리 욕설을 섞어가며 떠들어댔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위협적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그들을 피해 멀찍이 물러났고 어르신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공원 관리인으로서 나는 그들을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학생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그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는 금연구역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음악 소리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내 말에 이도윤이 피식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아저씨는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요. 나는 여기 공원 관리인이야. 공원 규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란다. 규칙은 약한 놈들이나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래? 얘들아, 그의 말에 무리들이 일제히 낄낄거리며 웃었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권력을 확인하는 데 이용된 하찮고 힘없는 어른으로 취급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무력감에 휩싸였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고작 공원에서 담배 피우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만으로는 경찰이 출동해도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 뻔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제풀에 지쳐 이곳을 떠나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 소극적인 바람은 최악의 형태로 부서지고 말았다. 한참을 자기들끼리 떠들던 무리는 이제 그 놀이에 실증이 난 듯 보였다. 그들은 새로운 그리고 더 자극적인 장난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의에 찬 시선이 마침내 한 곳에 머물렀다. 바로 공원 한쪽에서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시던 오 할머니였다. 야, 저 할망구 좀 봐. 이도윤이 턱짓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매일 저기 와서 앉아 있던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인형 아니야. 가서 말 한번 걸어볼까? 형, 무리 중 하나가 거들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내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안 돼. 제발.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히히덕거리며 오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맞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사무실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전 저 무리가 다른 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던 기억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내가 나서면 나 역시 저들의 폭력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는 무력했다. 그동안 놈들은 이미 할머니의 휠체어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도윤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그들을 올려다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평소에 그 희미한 미소를 띤 채였다. 어라, 진짜 말 못하시나 보네. 귀도 먹었나.
한 놈이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놈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낄낄거렸다. 할머니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은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 반응 없는 모습이 녀석들의 잔인한 장난기에 불을 붙였다. 이도윤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바로 얼굴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도윤의 입에서 희뿌옇고 역한 담배 연기가 굵은 기둥을 이루며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영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할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뒤덮었다. 콜록콜록캑캑. 그 순간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오신 것 같던 할머니의 입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의 작은 몸은 마치 나무십처럼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깡마른 등이 활처럼 휘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녀석들은 악마처럼 웃어댔다. 푸아하하. 야, 봤냐 반응. 존나 웃겨. 살아있네. 살아있어. 할머니 한 대 더. 녀석들은 할머니의 고통을 마치 재미있는 서커스 구경이라도 하듯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차례대로 할머니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나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안의 모든 공포를 억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여기는 행복공원입니다. 학생들이 할머니 한 분을 폭행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은 침착하게 내 위치와 상황을 물었다. 나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지만 내 심장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분,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지금 나에게는 5년처럼, 아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그 짧은 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담배 연기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녀석들은 이제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다. 바로 할머니의 휠체어를 앞뒤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자, 영감탱이들 타는 바이킹이다. 스릴 넘치지. 할망구. 이도윤이 소리치며 휠체어를 더 강하게 밀었다. 휠체어가 앞뒤로 위태롭게 흔들렸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휠체어의 팔걸이를 부러질 듯 꽉 잡고 있었다. 만약 저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할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안 돼. 나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내 온몸을 집어삼켰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가 저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처음부터 더 단호하게 맞섰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저 무력하게 창문을 통해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공원의 평화는 한 노인의 존엄성은 철없는 고등학생들의 잔인한 장난 아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내 안에서 이성적인 공원 관리인 박지훈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한 명의 인간 박지훈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 창밖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녀석들의 잔인한 장난은 이제 단순한 조롱을 넘어 할머니의 존엄성을 갈갈이 찢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야, 할망구, 무릎에 이거 뭐야 춥냐? 이도윤이 할머니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낡은 담요를 비아냥거리며 낚아챘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공처럼 던지며 낄낄거렸다. 찬바람이 얇은 바지를 입은 할머니의 앙상한 다리 위로 그대로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몸을 더욱 움츠렸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때 녀석들 중 하나의 눈에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낡은 사진이 들어왔다. 형, 저거 봐. 사진 같은데. 어디 봐봐. 이도윤이 할머니의 손에서 그 낡은 사진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안 돼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사진을 되찾으려는 듯 힘없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은 이도윤의 어깨에도 닿지 못하고 허무하게 떨어졌다. 오, 이거 봐라. 웬 젊은 여편네 사진이네. 할망구 젊었을 때 사진인가? 에이, 뻥치지 마. 하나도 안 닮았잖아. 딸인가? 아니면 며느리? 에이, 근데 옷차림이 왜 저래? 무슨 해녀복이냐? 촌스럽게 녀석들은 사진을 돌려보며 입에 담기 힘든 조롱과 성적인 농담을 섞어가며 낄낄거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사진이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물건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 할머니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그런데 저 악마 같은 놈들은 그 마지막 끈마저 장난감처럼 취급하며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가 내 몸을 지배했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제설용 쇠스랑을 집어들었다. 저놈들을 모조리 찍어버리고 나 역시 감옥에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막 사무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보았다. 그 모든 모욕과 조롱 속에서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휠체어 옆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 속으로 향하는 것을. 할머니의 손은 극심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은 마비된 듯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후에야 겨우 주머니 속에서 낡고 오래된 폴더형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아주 오래된 2G 폰이었다. 녀석들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더욱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다. 푸아, 저게 뭐야? 골동품이잖아. 작동은 되냐? 할망구,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저승사자 네가 곧 뒤진다고 미리 연락하게. 이도윤이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휴대폰의 버튼 하나를 온 힘을 다해 꾹 눌렀다. 단추 비번호 1번.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저항이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콜록, 콜록, 흑, 흑 하는 격렬한 기침소리와 억지로 참아왔던 울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어딘가로 전달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비참한 소리 없는 구조 신호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할리비에 전화를 걸었다. 제발,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할머니가 위험하단 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여전히 기계적인 목소리로 선생님 진정하시고 순찰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진정하라고 이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하란 말인가? 나는 전화를 끊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이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장난이 시작되고 있었다. 야, 이 할망구 전화질하는 거 보니까 아직 기운이 남아도나 보네. 더 재미있는 거 태워줄게. 이도윤이 소리치며 할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는 다른 한 놈과 함께 휠체어를 앞뒤로 마치 그네처럼 거칠게 밀기 시작했다. 자, 영감탱이들 타는 바이킹이다 끼야오. 유아가 할머니의 입에서 마침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휠체어는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할머니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녀석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더욱 신이 나서 휠체어를 밀어댔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차마 더는 볼 수가 없었다.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제발, 나는 평생 믿어본 적 없는 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명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졌다. 두두두두두두두. 그것은 자동차 엔진 소리도 오토바이 소리도 아니었다. 하늘 전체를, 그리고 내 심장까지 울리는 육중하고 규칙적인 굉음.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공원의 파란 가을 하늘 한쪽에서 검은 점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더니 이내 익숙한 형태를 드러냈다. 헬리콥터. 하지만 그것은 내가 뉴스에서나 보던 경찰 헬기나 소방 헬기가 아니었다. 날렵하고 위압적인 동체, 검은색으로 칠해진 기체. 그것은 명백한 군용 헬리콥터였다. 군용 헬기가 왜 이 평화로운 도심의 공원 상공에 나타났단 말인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녀석들도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를 발견하고는 잠시 휠체어 미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와, 저거 뭐냐? 헬리콥터다. 군용 아냐? 여기서 훈련하나? 녀석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가 나타났다는 듯 철없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나는 그 헬리콥터가 단순한 훈련 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헬리콥터는 선회하거나 지나가지 않았다. 그 헬리콥터의 목적지는 명확하게 바로 이 행복공원이었다. 헬리콥터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강력한 바람을 아래로 뿜어냈다. 공원의 나무잎과 흙먼지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사방으로 휘날렸다. 이게 뭐야? 녀석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들을 덮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서서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소리 없는 전화 한 통이 과연 무엇을 불러온 것이란 말인가? 내 심장이 기대와 공포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헬리콥터의 등장을 신이 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그 섣부른 희망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하늘의 이변에 잠시 주춤했던 녀석들은 헬리콥터가 그저 훈련 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뭐야, 그냥 지나가네. 시끄럽기만 하고. 이도윤이 하늘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날리고는 다시
오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아까보다 더욱 잔인하고 뒤틀린 장난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헬리콥터 때문에 자신들의 즐거운 시간이 방해받았다는 것에 대한 심술이 더해진 듯 했다. 자, 그럼 우리 하던 놀이 마저 해볼까? 그의 그 말이 지옥의 문을 여는 주문이 될 줄이야. 녀석들은 이제 단순한 조롱이나 담배 연기 따위의 유치한 장난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한 놀이를 시작했다. 이도윤과 다른 떡대 하나가 할머니의 휠체어 손잡이의 양쪽을 나누어 잡았다. 할망구, 꽉 잡아. 인생 최고의 스릴을 맛보게 해줄 테니. 그리고는 휠체어를 앞뒤로 밀고 당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삐걱, 삐걱, 낡은 휠체어가 불쾌한 소리를 내며 아주 약간씩 앞뒤로 흔들렸다. 하지만 녀석들은 할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를 확인하자 더욱 신이 나서 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더 세게, 영차, 영차, 녀석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휠체어의 진동폭은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리가 담긴 폭력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속수무책으로 앞뒤로 흔들렸다. 앙상한 손가락은 휠체어의 팔걸이를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하얗게 질리도록 꽉 잡고 있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보다 약한, 그것도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이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 손에는 아까 집어들었던 제설용 쇠스랑이 들려 있었다. 지금 내 눈에 녀석들은 더 이상 철없는 학생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박멸해야 할 해충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만둬,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내가 고함을 치며 달려가자. 녀석들 중 둘이 나를 막아섰다. 어쭈 이 아저씨가 용기가 생겼나 본데. 쇠스랑은 뭐야? 그걸로 우리랑 한번 붙어보시겠다. 녀석들은 나를 위협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번뜩이는 커터 칼날. 그 서늘한 칼날을 본 순간 내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달려나가려던 내 다리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 손에 들린 쇠스랑이 갑자기 너무나도 무겁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녀석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다시 한번 내 무력함을 절감해야만 했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 휠체어 그네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휠체어의 앞바퀴가 이제 허공으로 완전히 떠오르고 있었다. 끼익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할머니의 공포에 질린 비명과 뒤섞여 공원 전체에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다시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휴대폰을 붙잡고 절규했다.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진정하시고 순찰차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1분, 아니 30초면 도착할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30초는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것만 같았다. 이도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온몸에 체중을 실어 휠체어를 뒤로 밀어버렸다. 휠체어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뒤로 기울어졌다. 이제 끝이다. 할머니의 몸이 휠체어에서 튕겨져 나가고 머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끔찍한 상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굉음이 공원 전체를 뒤덮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를 진동시키고 내 고막을 찢을 듯이 때리는 강력한 충격파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고 창밖을 보았다. 아까 그 군용 헬리콥터, 그 헬리콥터가 공원 바로 위 상공, 불과 20m도 차에 되지 않는 높이에서 정지 비행을 하고 있었다. 거대한 동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강풍은 그야말로 태풍과도 같았다. 공원의 굵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질 듯 휘청거렸고 모래 놀이터의 모래가 거대한 후어리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쳤다. 녀석들의 웃음소리도 할머니의 비명소리도 내 절규도 그 압도적인 굉음과 돌풍 속으로 모두 삼켜져 버렸다. 이게 뭐야? 시발! 녀석들은 더 이상 장난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몸을 웅크렸다.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할머니의 휠체어는 기적적으로 그 돌풍의 힘에 밀려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공원 안의 모든 사람들, 겁에 질려 도망치던 부모와 아이들, 멀찍이서 구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인 불량 학생들까지 모두가 하던 것을 멈추고 하늘에 떠있는 그 검고 거대한 물체를 넋이 나간 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갑자기 난입한 거대한 폭력.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헬리콥터에서 방금 전 녀석들이 보여준 저열한 폭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늘하고 장엄한 의지를 느꼈다. 헬리콥터는 왜 이곳에 온 것일까? 그리고 저 안에는 과연 누가 타고 있는 것일까?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헬리콥터의 옆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심판의 서막이라는 것을. 잔인했던 소년들의 웃음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노 앞에 완벽하게 침묵당했다. 알파팀, 30초 후 목표 해안 침투 개시. 브라보팀은 해상에서 엄호한다. 반복한다. 30초 후 지축을 울리는 링스 헬리콥터의 굉음 속에서도 내 헬멧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작전 지휘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선명했다. 나는 부조종 사석에 앉아 눈앞의 계기판과 창밖으로 펼쳐진 검푸른 동해 바다를 번갈아 주시하고 있었다. 해상 대테러 침투 훈련. 내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신 있는 작전 환경이었다. 내 심장은 고도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장 안정적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바로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삐 갑자기 내 개인 통신 회선으로 긴급 호출 신호가 들어왔다. 작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나는 작전 지휘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신 채널을 전환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그 어떤 목소리도 아니었다. 콜로콜로 캑, 흑. 그것은 한 생명이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내뱉는 처절한 기침소리와 억지로 삼키는 울음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의 주인을 단 0.1초 만에 알아차렸다. 할머니, 내 할머니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세상이 암전했다. 피가 차갑게 식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바로 나, 강서연이었다. 그리고 그 번호는 할머니가 당신의 목숨이 위급한 최후의 순간에만 누르기로 나와 약속했던 생명의 버튼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내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철없는 아이들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내 손목에 닿이는 전술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의 구형 휴대폰에 내가 만약을 위해 몰래 부착해 두었던 초소형 GPS 추적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시계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위치는 서울 근교의 한 공원. 할머니가 매일같이 가시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분노가 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다시 작전 채널로 통신을 전환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북극의 빙하보다도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작전 지휘관, 여기는 흥룡이다. 응답하라. 흥룡. UDT SEAL 내에서 나를 부르는 코드네임이었다. 여기는 지휘부. 무슨 일인가? 흥룡, 훈련 상황 종료. 반복한다. 훈련 상황을 즉시 종료한다.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이다. 코드 알파, 민간인. 나의 직계 가족이 현재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 선언에 통신 채널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코드 알파는 개인의 사유로 작전을 중단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단계의 긴급 코드였다. 위치를 보고하라. 현재 GPS 좌표 37대 233비언 낸 126대 58이 서울 행복공원. 지금 즉시 해당 좌표로 기술을 돌린다. 최고 속도로. 미쳤나? 강중희, 여긴 동해상이다. 거기까지는 최소. 명령 불복종인가? 내가 싸늘하게 묻자. 지휘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알겠다. 임무 변경을 승인한다. 기술을 돌려. 단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것이다. 강중희라고 대답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나는 조종색에 소리쳤다. 들었지? 지금 당장 기술을 서울로 돌려 터보 엔진 풀가동 단 1초라도 지체하면 내 놈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조종사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친 듯이 조종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링스 헬기는 거대한 용처럼 몸을 틀어 동해의 푸른 하늘을 뒤로하고 회색빛의 도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조종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 위로 어릴 적 할머니와의 기억이 겹쳐졌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나를, 당신의 온몸으로 키워내신 나의 할머니, 내가 여자애가 군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가장 험하다는 UDT에 가겠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주셨던 나의 할머니, 우리 서연이는 나라를 지키는 강한 수호자가 될 게야 라며 내 등을 토닥여 주셨던 나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감히 어떤 개만도 못한 것들이 위해를 가하고 있단 말인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사리가 흘러내렸다. 얼마나 날았을까. 마침내 GPS 화면의 붉은 점이 내 눈앞의 현실 풍경과 일치하기 시작했다. 공원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공원 한가운데에서 내 할머니의 휠체어를 악마 같은 놈들이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종색에 소리쳤다. 저기다 저기. 공원 중앙 상공으로 진입해
고도 10m까지 하강. 중위님, 위험합니다. 도심 상공에서는 시끄럽고 명령대로 해. 헬리콥터가 급강하하며 공원 상공에 멈춰 섰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하강풍에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미 내 몸에 연결된 하강용 로프를 확인하고 있었다. 내가 내려간 후 10분간 상공에서 대기한다. 이후 관할 경찰과 헌병대가 도착하면 그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나는 헬리콥터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10m 상공. 굵은 로프를 타고 나는 순식간에 땅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착지하는 순간 충격 흡수 기술을 이용해 소리 없이 땅에 발을 디뎠다. 내 갑작스러운 등장에 녀석들은 모두 넋이 나간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검은색 전투복, 방탄 헬멧, 얼굴의 반을 가린 고글,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 재질의 전술 나이프, 그들의 눈에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 혹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녀석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곧장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헬멧을 벗어 던지고 할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왔어요. 서연이 왔어요. 내 목소리를 듣자 할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나를 향했다. 연아. 네, 저예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할머니 못 괴롭혀요.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내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갑고 가늘게 떨리는 손. 그제야 녀석들이 정신을 차린 듯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전현 군인이잖아, 여군 아냐. 이도윤이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그 멍청한 머리로 허세를 부리며 내게 소리쳤다. 어이, 군발이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군용 헬기를 띄우고 지랄이야. 당장 안 꺼져.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 벌레 같은 놈들을 마주 보았다. 너희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원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방금 너희들이 그 더러운 담배 연기를 뿜고 죽음의 장난을 쳤던 저분이 누군지 알고나 있는가? 나는 놈들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놈들은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르쳐주지. 나는 놈들의 눈 하나하나를 마주치며 한 단어 한 단어 똑똑히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 영웅의 미망인이자 현역 육군소장의 어머니이며 그리고 내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시켜 버릴 수 있는 UDT 현역 장교인, 바로 내 할머니다. 내 말이 끝나자 놈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참교육을 시작하겠다. 반항은 목숨을 단축시킬 뿐이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늘의 분노는 이제부터 지상의 심판으로 이어질 터였다. 내 마지막 일격이 끝난 후 공원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나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널브러진 놈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겁에 질린 할머니의 흐느낌만이 헬리콥터에 잦아드는 소음과 뒤섞여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제야 내 안을 휘젓던 지독한 분노의 폭풍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가운 이성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이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도윤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학생들은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관절이 꺾이거나 인대가 늘어났거나 혹은 급소를 가격당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결코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밤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될 터였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나의 대가였다. 나는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나는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들이며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작은 아이처럼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전투복 상의를 벗어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군복에 밴 나의 천이 할머니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녹여주기를 바라면서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지훈 씨가 부른 경찰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공원 한가운데에 착륙해 있는 군용 헬리콥터, 완전 무장한 여군,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학생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한 경위가 조심스럽게 권총에 손을 얹으며 내게로 다가왔다. 선생님, 잠시만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2 손을 들어 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표시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강서연 중위입니다. 나는 내 군복 주머니에서 군인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UDT,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저기 쓰러져 계신 분은 제 할머니이십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휠체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금 전 저기 학생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제 할머니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는 등 비인간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휠체어를 전복시키려 하여 할머니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직계 가족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긴급 구조 요청을 통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군인으로서 상황을 보고하듯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했다. 제가 도착했을 때에도 폭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정당방위이자 현행범에 대한 시민의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공원 한쪽의 가로등에 달린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CCTV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기록했을 겁니다. 저것이 제 모든 행동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논리 정연하고 침착한 설명에 경위는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동료 경찰들에게 지시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쓰러진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 아들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둘씩 공원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경찰에게 연행되는 자신들의 아들을 보고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특히 이도윤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나를 발견하고는 내게로 달려와 딱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놔. 이 군복 입은 미친년아.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휠체어에 탄 80대 노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그 휠체어를 뒤집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거짓말. 우리 도윤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저 CCTV가 판단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에게 가하려 하신 폭행 역시 공무집행 방해 및 군인에 대한 폭행죄가 추가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 말에 그녀는 기세가 꺾인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다른 부모들도 더 이상 내게 항의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나는 한쪽에서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박지훈 씨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아닙니다. 박지훈 씨.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지훈 씨는 군인이 아니니까요. 저런 무리를 상대로 일반인이 섣불리 나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외면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지훈 씨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 죄송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내 말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주고는 할머니에게로 돌아왔다. 나는 군용 헬리콥터 대신 경찰의 협조를 얻어 할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집으로 모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내 전투복 소매를 작은 아이처럼 꼭 붙잡고 계실 뿐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 그곳은 내가 어릴 적 자랐던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할머니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피와 먼지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드렸다. 그리고는 따뜻한 꿀물을 타서 조금씩 입에 넣어드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할머니는 마침내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겪은 그 끔찍한 충격이 역설적으로 희미했던 할머니의 의식을 잠시나마 깨운 것 같았다. 서연아.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아가 또 다쳤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내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그리고는 내 뺨에 있는 아주 오래된 흉터 하나를 쓸어주었다. 그것은 내가 UDT 훈련 중 입었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 나를 감싸 안았던 어머니의 품에서 생긴 유일한 상처였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튼튼해요. 그래, 튼튼해야지. 내 아비도, 내 어미도 늘 그렇게 말했단다. 이 나라를 지키려면 튼튼해야 한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품 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잠수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내 사진. 우리 서연이 이 사진 속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니? 나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밤새도록 잠든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따뜻한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 같았다. 나는 오늘 한 명의 군인으로서 여러 명의 적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명의 손녀로서 내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는 나의 직속상관인 UDT 전단장님이었다.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강서연 중위입니다. 강중위, 보고는 받았다. 우선 할머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전단장님, 그리고 자네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전단장님의 목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자네는 오늘 우리 UDT의 존재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불가능은 없다는 구호가 단지 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나는 자네 같은 부하를 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의 모든 피로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나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끔찍했던 사건으로부터 꼭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을 향하고 있었지만 내가 다시 찾은 행복공원의 풍경은 더 이상 황량하거나 스산하지 않았다. 공원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고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공원 한쪽 구석, 한때는 불량 학생들의 아지트였던 낡은 정자는 이제 행복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어 아이들과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UDT 여군, 불량 학생 참교육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사람들은 학생들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했고 하늘에서 내려와 할머니를 구한 나를 하늘의 수호자라 부르며 열광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부담스러웠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영웅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 제안에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박지훈 씨가 힘을 보탰고 지역사회와 시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호자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한 분과 봉사활동을 원하는 젊은 학생 한 명을 일일로 결연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은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자잘한 집안일을 도우며 그들의 일상에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어르신들은 젊은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는 단절되었던 세대와 세대를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곳 행복공원에서 수호자 프로젝트의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 UDT의 검은 전투복이 아닌 해병대의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내 어깨에는 지난 1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제 중위를 넘어
대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프로젝트의 공식 홍보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어르신들과 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우게 된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과 지역 주민들. 나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나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나의 할머니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1년 전에 그 연약하고 위태롭던 모습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주, 손녀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왔다. 공허했던 눈빛은 이제 따뜻하고 맑은 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병대 대위 강서연입니다. 내 인사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잠시 그 박수소리를 들으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1년 전 오늘,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손녀로서 분노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목격했습니다. 약자를 향한 비겁한 폭력, 그리고 그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말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한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는 자원봉사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외로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르신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르신들, 당신들께서는 이 나라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당신들의 청춘과 피와 땀을 바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수호자이십니다. 이제는 저희 젊은 세대가 당신들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저희가 당신들의 남은 생을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할머니와 내가 함께 수호자 프로젝트 1주년 기념 현판의 제막식을 가졌다. 하얀 천이 거치고 당신이 있어 세상은 따뜻합니다 라는 문구가 드러나자 모두가 환호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내게 고맙다. 내 강아지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셨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나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1년 전 그날의 상처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공원은 따뜻한 사랑과 연대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터를 지날 때였다. 한 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군인 흉내를 내며 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앞에 서서 아주 씩씩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그 작고 귀여운 경례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똑같이 거수경례로 답했다. 충성, 훌륭한 군인이구나. 아이는 내 칭찬에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저런 아이들의 순수한 꿈과 그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었다. 나는 다시 할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 할머니께서 내 손 위로 당신의 주름진 손을 포개어 오셨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와 손을 마주 잡았다. 내 손, 온갖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강하지만 거친 군인의 손, 할머니의 손. 오랜 세월의 풍패, 마르고 뒤틀렸지만 나를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과거의 수호자와 현재의 수호자의 손이 그렇게 가을 햇살 아래에서 따뜻하게 이어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분노의 상징이었던 헬리콥터가 내려왔던 바로 그 하늘. 하지만 오늘의 하늘은 그저 높고 푸르고 평화로울 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수호자란 하늘에서 내려와 적을 무찌르는 영웅이 아니었다. 진정한 수호자란 바로 지금 내 옆에 가장 약하고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내 할머니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원한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군복을 입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나의 영원한 사명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주변의 수호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